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실무편으로서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96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크리스마스죠,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최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가 주택임대차보호법, 그리고 이어지는 단원이 상가임대차보호법, 경매, 매수 신청해서 이제 여러분들도 중개사법을 전체를 한번 볼 수 있는 시간,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96페이지가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생활법률이니까 아주 중요한 시간이겠죠. 또 민사특별법으로서 민법에서도 만나게 됩니다.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주임법 이렇게 줄여서 부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자,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그대로 베껴서 만들었는 게 상가임대차보호법, 상임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택임대차를 꼼꼼하게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중요한 단원이기도 하고 생활법률이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잘 정리하면 상가임대차는 차이 나는 부분이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를 꼼꼼하게 정리하도록 합니다. 자, 입문과정이지만 교재 96페이지 상단에 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제목이 보입니다. 첫 시간이니까 제목만 가지고도 물어보겠습니다. 이 법은 무엇을 보호합니까? 그렇지. 제목을 딱 보니까 주택에 대해서 보호를 합니다. 자, 그러면 주택이 뭘까요? 이걸 한번 고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주택은 기본적으로는 살림 사는 집을 주택이라 그러죠. 자, 살림 사는 집이 주택인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파트, 뭐 빌라, 원룸 이런 것도 있지만 공장에 가면 기숙사 또 직원들이 살림 살고 있는 집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것도 보호가 될까요? 그래서 주택이라는 개념을 고민 한번 해보자고요. 두 번째, 임대차 보호법이니까 임대차라는 말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보호법인데 누구를 보호할까요? 일방적으로 임차인을 보호합니다. 제목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에 대해서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인데 임차인이 우리말로 하면 세입자죠. 자, 그러면 세입자의 무엇을 보호할까요? 지금 보호한다고 돼 있잖아, 법이. 그죠? 예를 들면 임차인의 딸을 보호한다. 그런 법이 아니겠지. 그죠? 임차인의 세금을 보호해준다. 그런 법이 아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임차인이라면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누가 뭐라 그래도 보증금입니다. 일단 보증금을 보호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제목을 보시는 순간 어떻게 보증금을 보호할까 이런 고민도 한번 해보셔야 되겠고, 그런데 보증금만 보호돼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같이 비바람 몰아치는 날에 집주인이 보증금 내주면서 내일 나가시오 이래버리면 황당하죠, 그죠? 그러니까 뭐도 보호돼야 되겠다. 기간입니다. 기간. 자, 그러면 제목을 보고 여러분이 체크해 보실 것. 주택에 대해서 임차인을 보호하는데 뭐를 보호해 준다? 보증금과 기간을 보호해 주니까 이렇게 보증금을 보호해 주는구나. 또 이렇게 기간을 보호해 주는구나. 이렇게 느낌을 가지면서 들어야 구분이 되겠죠. 그죠? 그런 의미를 새겨봅니다. 조금 이따가 진행하겠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에 대해서 임차인을 보호해 주겠죠. 그러면 상가는 보증금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간입니다. 기간. 그래서 주택은 이 보증금 쪽에 기울어져 있고 상가는 기간에 기울어집니다. 상가는 왜 기간이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이 인테리어 비용, 관리비, 뭐 시설비 이런 걸 투입해서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데 기간이 끝났다고 그냥 나가시오 그래버리면 손실이 발생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상가는 영업 기간을 보호해 주는데 좀 더 기울어져 있습니다. 어차피 보증금을 보호하지만 그래서 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의 개념을 크게 이렇게 한번 잡아보시면서 자, 96페이지 임차인을 보호한다는데 임차인이 누굴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법인이 임차인이면 보호된다, 되지 않는다?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게 주택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은 우리말로 하면 법인이라면 소액 그러니까 서민이라고 보지는 않겠다 그런 뜻이겠죠. 그죠? 예를 들면 파리바게뜨를 합니다. 그러면 파리바게뜨라는 점포를 누가 파리바게뜨 본사가 얻어서 영업을 할 수 있겠죠. 건물 주인은 따로 있고 그죠. 그러면 파리바게뜨 같은 법인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근데 상가는 보호를 해줍니다. 그래서 주택은 보호되지 않는다. 그런데 보호되는 법인이 있습니다. 올해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셋째 줄레 끝에 대한토지주택공사 찾았습니까? 네. 지금은 대한주택공사라 그러지 않고 LH공사 들어보셨죠?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중소기업은 보호받을 수 있다. 그래서 거기 법인은 보호되지 않지만 보호되는 법인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바로 밑에 동그라미 2번. 자, 우리나라에 외국인들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외국인들이 임차인이면 보호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그 외국인도 자연인이니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를 해주는 임차인의 범위를 지금 여러분들은 체크하고 있습니다. 임차인 외국인들 많이 들어와 있다 그랬죠, 그죠? 나중에 이제 경매 파트에 가면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이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려면 주민등록과 전입신고가 돼야 되는데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 주민등록번호가 없죠. 그러니까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출입국 소장의 확인 뭐 이런 게 필요하거든, 그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면 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대항력을 못 갖추는 사람이 많습니다. 외국인들은. 근데 그 집이 경매 처분되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손해 보는 수 있겠죠. 그래서 외국인이 임차인으로 있으면 골 때립니다. 자, 한국말도 안 되는 데다가 경매가 뭐예요? 내 돈 돌려주세요. 이러고 앉아있으면 대책 안 씁니다. 완전히. 그래서 임차인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겠죠. 보증금이 보호되면 큰 저항이 없는데 보증금이 만약에 안 된다면 말도 안 되는 사람 정리한다는 게 쉬운 이야기가 절대로 아니겠죠. 그래서 어떤 물건을 경매받을 때는 외국인이 세입자로 있으면 주의하셔야 됩니다. 일단 임차인이 많다는 것도 기억을 하라. 이런 뜻이겠죠. 내려갑니다. 이제 물건에 대한 범위입니다. 주택이 어디까지일까요? 하니까 1번 미등기 건물, 무허가 건물, 공부상의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줄 것입니다.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무조건 주택으로 봅니다. 자, 등기가 돼 있거나 무허가 건물이거나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옥탑방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네. 옥탑방은 무허가 건물이죠. 옥상에다가 대충 지어진 방이잖아, 그죠? 거기에 세입자가 들어와 있으면 보호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무허가 건물이든 미등기 건물이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주거용이면 무조건 적용해 준다 라는 뜻은 이겁니다. 뭐 지금은 많이 앞서졌겠지만 서울역 앞에 같은 데 가면 쪽방이라고 여인숙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자, 여러분 여인숙은 지금은 뭐 거의 많이 없지만 복도가 이렇게 있고 방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을 외국인들이 이 방을 얻어서 살림집으로 개조하여 살림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부상의 여인숙은 숙박시설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살기는 살림 살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보호받을 수 있다, 없다. 보호받을 수 있다. 그죠? 공부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실상 주거용이면 이 말을 잘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임차인의 보호 범위가 넓죠. 미등기 전세도 되고 3번 공장이나 창고도 세놓을 당시에 주거용으로 개조하여 세놓았다면 이것도 보호받을 수 있다. 공장 안에 있는 기숙사 이런 것들이 세놓을 때 벌써 개조가 돼가지고 살림집으로 쓰고 있다면 보호받습니다. 근데 주인의 허락도 없이 방을 들였다면 그거는 보호받을 수 없다. 밑에 보이죠, 그죠? 이런 것들이 판례죠. 또한 4번 비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던 중 임대인의 허락을 받아 임대인이 집주인이죠. 허락을 받아 주거용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개조한 때 주거용 건물로 임차한 것으로 봅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이 대체적으로 이런 것들이죠. 살림만 살면 보호해주겠다. 지금 그런 취지를 이해해줍니다. 밖에 나가면 이런 것도 많죠. 여러분 점포가 있습니다. 점포의 3분의 2 정도는 점포입니다. 가게. 여기에 방을 들여서 살림 살고 있는 사람 있다 없다? 있다고. 그럼 이거는 보호받을 수 있느냐? 전체가 주거용보다는 점포용이 더 큽니다. 이게. 보호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죠? 한마디로 싹 다 정리하면 살림만 살면 보호해주겠다. 이렇게 딱 집어삽니다. 자, 살림만 살면 보호를 해주는데 살림을 살아도 보호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4번 동그라미 밑에다가 하나 받아쓰기 합니다. 5번 적어놓고 일시사용 목적은 적용 X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일시사용 목적은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 X 메모만 해놓으시고 기본서가 나오면 다시 자세히 정리할 건데
자, 살림만 살면 보호해준다 그래 놓고 일시적으로 사는 것은 보호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살림 사는 집이 일시적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살림 사는 집이 일시적인 것, 민박집, 콘도, 펜션 이런 것들은 2박 3일 살림 삽니다. 3박 4일 살림 사는 것 이런 것들은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죠? 주거용 건물이라도 일시 사용 목적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임대차 보호법의 임차인은 어떤 사람이고 또 주택은 어떤 거냐라는 구분을 했다면 드디어 2번 대항력하고 들어옵니다. 이 주택임대차나 상가임대차는 지금 시작하는 대항력부터 모든 게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대항력이 없으면 이 법이 보호를 못 받으니까 주택임대차나 상가임대차를 공부한 사람이 대항력에 대해서 문제를 틀렸다 또는 대항력에 대해서 설명을 못하고 있다. 그러면 잘못 배웠거나 잘못 가르쳤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배운 사람은 대항력은 꽉 잡고 계셔야 됩니다. 왜? 대항력이 있어야만 지금부터 진행하는 것들이 보호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게 대항력입니다. 자, 대항력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일 하단 요건, 주택을 인도받고 입주라고 돼 있죠. 우리말로 하면 이사하고 그 말이에요. 또 그 다음 뭐를 해야 된다? 전입신고. 전입신고를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봅니다. 자, 이 두 가지 조건을 갖추면 효력 밑에 내려왔습니다. 임대인뿐만 아니라 임대인이 누구다? 집주인에게 뿐만 아니라 상속인, 수정자, 낙찰자, 매수인 이런 말을 싹 다 묶어서 뭐라고 부른다? 제3자라 부릅니다. 제3자의 동그라미하고 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이게 대항요건과 대항력의 효력인데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을 잘 이해를 못할까 봐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대항력을 갖추려면 무조건 뭐부터 돼야 된다? 이사와 전입신고를 해놔야 된다. 그럼 이런 요건을 갖추면 그 효력은 그 다음 날부터 발생하는데 그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발생합니다. 시간까지도 잘 잡으셔야 돼요. 다음 날 0시입니다. 옛날 법조문에는 이 길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있다. 자, 그럼 대항력을 방금 책에서 읽어드렸지만 이해를 잘 못할까 봐 그림으로 이렇게 그립니다.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 갑이 있습니다. 여기에 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까지 아파트를 파는 사람은 매도인 이렇게 불렀겠죠. 사는 사람은 매수인인데 지금은 임대차 보호법이잖아. 그죠? 그래서 집주인을 임대인 이렇게 부릅니다. 세입자를 뭐라 부른다? 임차인이라고 부르고 두 사람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일어났습니다. 보증금 1억에 뭐 2년간 살겠다. 우리는 이것을 임대차 계약이 성립했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이 임차인 을은 보증금을 누구에게 줬죠? 갑에게 줬겠죠. 보증금 1억에다가 2년간 살겠다라고 계약을 한 상태에서 이 갑은 자기 아파트에 지금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병이라는 자에게 이 아파트를 매매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죠? 내 아파트를 세입자가 있다고 못 판다 이런 법은 없잖아, 그죠? 팝니다. 팔면 이 병을 보고 여러분들은 뭐라고 불러야 된다? 매수인 이렇게 부르겠죠. 자, 이 사람은 이제는 매도인이 되겠지만, 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집을 팔았습니다. 그러면 병을 보고 뭐라고 부른다? 새로운 주인, 신소유자다. 맞습니까? 이 병은 아파트를 왜 샀을까요? 지금 아파트를 샀다 그랬잖아요. 왜 샀을까요? 왜 샀을까요? 하면 사고 싶어서 샀겠지. 사고 싶어서, 그지? 그래서 사고 싶어서 왜 샀는데 하니까 나 그 아파트 들어가서 살려고 산다. 이런 사람도 있고, 저게 투자 목적으로 사놓으면 오를 것 같아서 사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이 병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아파트를 사가지고 내 집이니까 나 살려고 산 사람이에요. 근데 살려고 들어가 보니까 누가 있다? 임차인이 있잖아. 그죠? 그 임차인 보고 야, 이거 내 집이니까 이제 당신은 나가시오. 이래 버리면 임차인이 얼마나 불안한 생활입니까? 언제 팔릴지 모르고 팔리면 비껴줘야 된다. 이게 황당한 이야기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법을 만들어 놨다고요. 뭐를 만들어 놨냐면 임차인은 이사와 전입신고를 갖추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랬다고. 대항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다?
보증금도 돌려받을 수 있고 그 기간 동안 살 수 있는 힘을 주장하겠다. 주장하는 힘을 뭐라 부른다? 대항력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대항력은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죠. 그죠? 이 대항력이 있어야 이제 임차인으로서의 권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항할 수 있다라는 개념을 지금 이해를 하라고요. 자, 그러면 다시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갑과 을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일어나고 매수인 병에게, 맞죠? 병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면 갑은 보증금 반환의 의무는 없다. 이렇게 시험에 나왔어요. O, X. O죠. 지금 대항력을 설명했는데 정신없는 소리 하고 있잖아 봐요. 지금 을은 누구에게 보증금을 주장한다? 병에게 주장한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갑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 있다 없다? 없다. 맞다. 그죠? 그거를 생각도 안 하고 X 이러고 있잖아 지금. 정신없는 소리 하고 있잖아. 그죠? 이 사람이 대항력을 갖추었다니까 지금. 그죠? 그 대항력이라는 개념을 잘 익히셔야 돼요. 갑과 병 사이에 매매가 일어나고 매도인 갑은 보증금 반환의 의무가 없다. 맞잖아. 보증금 누가 돌려줘야 되니까? 병이 돌려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집을 사고 팔 때는 이 보증금만큼 빼고 계산했겠죠.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알 필요도 없지만, 그래서 대항할 수 있다는 개념을 지금 딱 잡으셔야 된다니까요. 자, 그러면 시험에서 임차인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OX. 그림 그려놨잖아요. 지금 매수인에게 대항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집을 팔았으니까 매도인 매수인인데 임대인 갑이 사망을 했습니다.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왜 사망했다? 왜 사망했다? 숨을 안 쉬니까. 그죠? 사망을 하면 이 아파트는 자식이 상속을 받았겠죠. 자식이 하나만 있다고 보고 이 병을 상속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어쨌든 상속인도 새로운 주인이잖아. 그죠? 그래서 시험 지문에서 임차인은 상속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 말이 나오더라도 오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죠? 다시 갑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경매 처분됐습니다. 왜 경매 처분됐을까요? 돈을 못 갚았어. 그죠? 돈을 못 갚아서 경매 처분되면 누군가 낙찰을 받았겠죠. 낙찰받은 사람을 낙찰자라 그러잖아요. 낙찰자가 새로운 주인 맞나요?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지금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갑이 병에게 아파트를 줍니다. 네 허해라 이러면서 주는 걸 뭐라 그런다? 정려를 한다니까. 그죠? 왜 줬을까요? 주고 싶어서. 그 정려를 하면 이 받은 사람을 뭐라 그런다? 수정자. 받은 사람이죠. 수정자가 새로운 주인이죠. 자, 그럼 시험 지문에서 수정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OX. 자, 그러니까 말이 얼마나 많아요. 병이라 그랬다가 새로운 주인이라 그랬다가 매수인, 상속인, 낙찰자, 수정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지금 이래 나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싹 다 묶어서 제3자라고 부른다고. 임대차 계약은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일어났다? 갑하고 을 사이에 지금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죠? 그럼 갑, 을을 빼고 나머지 것들 매수인, 상속인, 낙찰자, 수정자, 새로운 주인, 또 병 이런 말을 다 하기 싫어서 싹 묶어서 뭐라 부른다?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3자라는 개념을 잘 익히시라고 지금 이만큼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교재 잘 하자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면 임대인뿐만 아니라 상속인, 수정자, 낙찰자, 매수인 등 하잖아. 등 제3자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개념을 익히셔야 됩니다. 오른쪽 올라갑니다. 효력 발생일. 이때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대항요건을 갖춘 때는 이길 0시부터 발생한다. 그러므로 대항력 발생일에 등기 신청한 권리자는 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게 대항력이고 한계, 그것도 중요하죠. 선순위 담보물권자 등에게는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다. 이게 한계다. 이것도 잘 보고 계셔야 됩니다. 선순위 담보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라는 취지는 이겁니다. 자, 지금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췄습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1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2번에 저당권이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담보권이 빠르다, 담보권이 늦다. 담보권이 늦잖아요. 그러면 이 집이 경매 처분되더라도 당연히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래, 그 말을 지금까지 수업한 거예요. 그런데 선순위 담보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라는 말은 이 말이겠지. 1번에 저당권이 들어왔어. 그리고 2번에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순위 담보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그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개념도 잘 한번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게 우리 현장에서는 이렇게 일어날 겁니다. 이 임차인이 여러분 친구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중개사 공부하고 있잖아. 그죠?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한테 전화가 옵니다. 야, 내가 보증금 1억에 지금 2년간 계약을 하고 살고 있었는데 1년쯤 살고 있다 보니까 우리 집이 경매 처분된단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나 경매 처분되면 보증금 1억이 지금 불안하잖아. 그죠? 야, 그래서 내가 걱정이다 라고 여러분한테 전화가 오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해야 되는가 하면 이사는 당연히 살고 있겠죠. 그 집에서. 이사는 했고 전입신고가 돼 있느냐를 물어봐야 돼. 그러면 둘 다가 갖춰져 있다. 그럼 대항력을 갖췄으면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라고. 그죠? 왜 걱정 안 해도 된다? 낙찰을 받은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물어볼 때 조심해야 될 거, 저당권이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를 물어봐야 된다고. 무조건 걱정 안 해도 된대 그랬다가 나중에 보증 날아가 버리면 어느 학원 출신이고 뭐 어떤 놈이 가르쳐 주더나 오만 소리 다 들어야 돼 지금. 그죠? 그래서 한계를 지금 설명한 거예요. 선순위 담보권이 있다면 대항할 수는 없다. 그 한계를 지금 짚었잖아요 지금. 그죠? 이런 개념을 실생활에서 들어올 수 있는 것으로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내려가면 5번. 유효한 공시 방법을 갖춰야 한다. 이게 전부 다 판례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우리 이제 중개사법에서는 큰 줄기들만 딱딱딱 실무적인 것만 출제가 되고, 민법에서는 이제 이런 판례를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를 꾸준히 여러분들은 앞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5번에 보면 유효한 공시 방법을 갖춰야 한다. 그 뜻은 동그라미 1번. 전입신고를 잘못하면 보호받을 수 없다. 그게 제일 핵심이에요. 그죠? 자, 그럼 여러분한테 묻기를, 이 사람이 대항력을 갖추면 이제 보증금 등을 보호받을 수 있잖아. 그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뭐다? 이사와 전입신고인데, 이사하고 왔는데 여러분들 이사한 날짜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없다? 있다. 정확하게 몰라요. 자기가 이사를 했으니까 나는 1월 15일 이사했다라고 주장하겠지만 밖에 나가면 이런 사람 많아요. 1월 15일이 평일이에요. 평일. 그죠? 평일 뭐 예를 들면 수요일이라고 칩시다. 수요일인데 어디 가서 물어보니까 야, 손 없는 날이 1월 18일이 좋다 이러는 거예요. 1월 18일은 뭐 일요일인가 뭔가 그래 되겠지. 그죠? 자, 그럼 손 없는 날이 그날 가야 이사하는 게 좋다 이러니까 안 되는데 나는 그날 해외 출장 가야 되는데 그럼 자기는 이사는 언제 가야 된다고요? 15일 아니면 시간이 없는데 어디서 물어보니까 18일 이사 가는 게 좋대. 그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니까 옆에 사람이 이야기해 줍니다. 솥단지를, 그죠? 밥 먹는 거예요. 솥단지를 1월 18일 날 먼저 하나 갖다 놓고 나중에 출장 갔다 와서 보따리를 갖다 놓으면 그거 18일 이사한 거하고 똑같이 봐준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았어 하고 솥단지에다가 쿠크 밥솜 2통 하고 그죠? 해가지고 18일 날 좋은 날에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일주일쯤 있다가 다시 이삿짐이 돌아왔다고요. 그럼 그 이사 며칠 날 한 겁니까? 그거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거 애매하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사한 날짜 정확하게 압니까 하면 예 한번 대답하면 안 된다니까요. 자기가 1월 15일 이사 다 했으니까 자기는 그런 날이겠지만 그런 사람 많다니까요. 일주일 내도록 이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월, 화, 수, 목금도 계속 보따리 갖다 놓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건 이사한 날짜가 언젠데요? 보여 애매하잖아 봐요. 그죠? 그 이사한 날짜 정확하지 않습니다. 또 자기가 정확하게 돌았더라도 기억도 잘 못할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대항력을 갖추려면 조건이 뭐다? 이사와 전입신고를 갖춰야 되는데 이사는 이렇게 애매한 부분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공시를 하는 방법. 공시라는 말은 대외적으로 내가 대항력을 갖추었다라고 공시하는 게 뭐다? 전입신고가 가장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전입신고한 날을 뭘로 본다? 대항력을 갖춘 걸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입신고가 중요한데 이 전입신고를 할 때 아파트가 A동 101호예요. 그럼 A동 101호로 전입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 전입신고를 할 때 A동 1101호로 했어요. 그 글자가 하나 더 들어갔잖아 지금. 이 글자가 왜 더 들어갔는가 하면 겨울에 전입신고하러 가보면 그죠? 볼펜이 잘 안 나와. 그래가지고 A동 101호를 쓰니까 잘 안 나오거든. 이제 아시죠? 녹여가지고 그죠? 옆에다가 빈종에 찍찍찍찍찍찍 그리고 한번 해본다고 그죠? 빈종에 찍 그리다가 이게 하나 석 들어간 거예요. 자기는 원래 얼마로 적으려고 그랬다? 101호로 하려고 그랬어 정확하게. 그런데 이게 안 나오는 바람에 그죠? 그래가지고 1101호로 했다. 이거 대항력을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지금 그 이야기 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전입신고가 공시방법이기 때문에 전입신고는 반드시 정확하게 되어야 한다. 이 말을 굉장히 강조해 줍니다. 1101호로 이렇게 하면 이제 날 셉니다 완전히. 그런데
1101호로 적은 잘못 적은 사람이 그죠? 예를 들면 야, 나 원래 101호로 적으려고 그랬는데 볼펜이 안 나와서 속도 갖는 거지. 이런 거는 봐줘야 안 되겠느냐? 라고 인정을 해줘 버리면 돈 1억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해관계가 얼마나 큰가를 한번 보라고요. 뭐 다 해당되겠지만 낙찰자로 봅시다. 이 병이라는 사람은 이 아파트가 경매 처분되면 대항력 있는 세입자가 있으면 보증금 1억을 자기가 내줘야 돼. 그죠? 그러니까 대항력 있는 세입자가 있으면 낙찰을 받았겠다, 안 받았겠다? 안 받았겠지. 그래서 어디를 주민등록을 열람을 해보니까 A동 101호에 전입이 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잖아. 이 사람은 1101호로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전입한 대항력 있는 세입자가 없구나 하고 낙찰을 받았는데 요 A가 빵긋빵긋 웃으면서 나타나가지고 볼펜이 안 나와서 그렇지 이런 거는 인정해줘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해서 인정해준다면 이 사람은 돈을 지금 1억 내놔야 돼. 그지? 돈 1억이 장난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전입신고는 제3자의 이익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는 거라. 그죠? 심각하게 해치기 때문에 전입신고가 잘못되면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 이게 가장 기본 틀이죠. 자, 그런데 우리 판례는 공무원이 잘못 적었다. 공무원의 오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101호로 나는 했는데 공무원이 옮겨 적으면서 1101호로 잘못 적었다. 라고 인정되면 이것은 인정해준다. 이제 또 이게 판례예요. 민법에서도 여러분 듣게 될 거예요. 이거는 인정해준다. 또 같은 공문이 나오더라도 조심하셔야 돼요. 공무원의 지시로 하면 또 이건 또 X예요. 그래서 이런 판례들은 하나하나 다 하려면 참 장난은 아닌데 결코 어렵지는 않습니다. 공무원이 잘못 적었다면 인정해준다 그랬죠. 근데 공무원이 지시로 잘못 적었다. 이거는 인정 안 해줘. 이건 또 어떤 심각한 경우가 하면 여러분이 어떤 아파트가 단지가 막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입신고가 중요하다 이런 말을 들었으니까 전입신고를 하러 갔어. 뭐라고? 상계동 15번지 A동 뭐 예를 들어 101호 이렇게 정확하게 신고를 하러 갔습니다. 상계동 15번지 A동 101호 이렇게 가니까 공무원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지역은 전체가 다 재개발이 일어나가지고 지금은 상계동 15번지지만 이거를 다 묶어서 이제 다음 달 1월 1일부터는 상계동 47번지로 됩니다. 그러니까 상계동 47번지 A동 101호로 하세요 라고 지시를 하면 여러분이 임차인 전입하러 갔던 임차인 입장에서 그 말을 듣는다 안 듣는다? 다 듣지. 지금은 15번지 A동 101호지만 다음 달 1월 1일부터는 이걸 다 이제 지번을 정리하면 47번지가 된대요. 그래서 47번지 A동 101호로 하세요 라는 지시에 따라서 47번지 101호로 적어놨었어요. 그죠? 근데 그 아파트가 경매 처분될 때까지 계속 15번지로 있었다면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고. 그래서 이게 분통 터지는 판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정을 못 해주니까 이 임차인이 소송을 걸었겠죠. 소송을 한 결과가 판례잖아. 그죠? 판례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전입신고는 신고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수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게 판례예요.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분통 터지는 판례 그래 이야기한다고요. 그래서 전입신고는 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정확하게 수리가 되어야 한다. 이 판례도 중요하게 익히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공무원의 오기 이런 건 여러분 잘 찾아와요. 그래 그건 안 돼. 참 인정해줘 동그라미. 그런데 또 공무원이 나오면 무조건 인정해 줄 것 같지만 공무원의 지시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판례는 뭐라고 이야기한다? 수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전입신고는 지금 간단하게 여러분한테 이 정도로만 소개하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자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원룸 같은 거 특히 그런 거 많아요. 원룸에 원래 1층 101호, 201호, 301호 401호인데 4층 잘 안 좋아하거든 우리나라 사람들. 그죠? 그래가지고 이걸 501호, 601호 이렇게 많이 적어놔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등기부에는 뭘로 돼 있다? 401호로 돼 있는데 그 집 앞에 가보니까 집 앞에 명패가 501 돼 있어. 그러면 전입신고를 할 때는 A동 501로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집 앞에 호실이 붙어 있다니까 이렇게. 그죠? 그런데 실제로 등기부는 뭘로 돼 있고 401호로 돼 있었다면 이거 인정해 준다 안 해준다? 뭐니 정확하게 등기부하고 같아야 돼. 그죠? 왜 그런가 하면 이런 낙찰을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공부에 정확하게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하죠. 그죠? 근데 공부에 401호인데 거기 401호에 지금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 자기는 501호로 해놨기 때문에 지금. 그죠? 그러니까 명찰을 보고 전입신고한 거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고. 항상 전입신고는 뭐하고 딱 같아야 된다? 공부와 같아야 돼.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부와 같아야 된다. 그렇죠? 살아가면서 주의해야 될 문제겠죠. 그렇죠?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재는 1번 정도는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전입신고를 잘못하면 인정해주지 않는데 판례는 다세대 주택의 등기부상 주소가 지청01호 아마 이거 지한 모양이죠. 지청01호로 기재되어 있는 주택의 임차인이 주민등록 전입을 할 때는
B01호로 했어요. 그게 아마 그 명표가 그래 붙어 있었거나 무슨 수가 있었겠지, 그죠? B01호로 기재했더라도 주민법상의 대항력을 갖춘 주민등록으로 판단한다, 하지 않는다. 이거는 판단해준다. 또 이런 게 판례라니까, 그죠? 또 이거는 해준대요. 어쨌든 뭐 판단해주니까 임차인으로서는 보호를 받겠죠, 그죠? 이런 개념들을 익혀나갑니다. 관련 판례 천천히 보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면 이제 98페이지 본론으로 갑니다. 이제 대항력을 가지고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3번 확정일자부 임차인의 제목에 줄 거야 되죠? 우선 변제권. 지금부터 이제 보증금을 보호해 줍니다. 보증금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가 있다? 확정일자부에 의한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목 딱 들어보니까 우선 변제니까 먼저 뭐 해주겠다? 먼저 변제를 해주겠다. 이렇게 보호를 해주는데 조건이 뭐다? 대항력은 무조건 갖춰야 된다 그랬죠. 대항력을 갖춘 자가 뭐를 찍으면 확정일자인을 찍으면 우선 변제를 해주는데 우선 변제라는 뜻은 후순위 권리자에 우선합니다. 후순위 권리자에 우선하는 권리니까 이것을 우선 변제라 부르고 여기는 반드시 후순위라는 말이 붙어 있다. 자, 후순위 권리자에 우선하는 권리. 자, 제일 위에 상단 볼까요? 요건. 대항요건은 무조건 갖춰야 된다 그랬죠. 대항요건 없으면 시작이 안 되니까 대항요건을 갖춘 자가 확정일자를 딱 찍으면 2번 효력, 경매 또는 공매 시 거기 밑줄 거 넣습니다. 이것도 놓치는 수험생 많습니다. 경매 공매 시 줄 거 놓고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자신의 임차보증금 전액에 대해서 전액에도 동그라미 놓고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지금 우선 변제권은 확정일자를 찍으면 우선 변제권이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받는데 뭐 했을 때만 받는다고요? 경매 공매 시에만 받는 거예요. 이거를 얼마나 놓치는가 하면 자,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딱 받아놨습니다. 받아놨는데 집이 팔렸다 그랬죠. 매매가 일어났는데 임차인이 여기 들어와가지고 야, 나 확정일자 받았으니까 내 보증금부터 주고 너희들 팔아라. 이런 말이 있다 없다? 없어. 매매할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니까. 그죠? 뭐 할 때면 적용한다고요? 경매 시에만 적용한다고. 거기 공매라는 말이 지나가지만 경공매는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일단 어쨌든 경매 시에만 우선 변제권이 있다. 이때 조건이 뭐다? 확정일자를 받아야 된다.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조건인가 하면 이렇게 이해를 한번 해볼까요? 자, 이게 새 아파트라고 칩시다. 새 아파트에 뭐 시세가 그래도 대략 5억은 되겠지 뭐. 여기에 내가 전세를 3억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새 아파트에 처음 들어갑니다. 전세를. 새 아파트라고 그랬죠. 자, 한 5억쯤 되는 아파트에 그래도 3억 정도의 전세금을 임차 보증금이죠. 보증금 3억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세입자를 만약에 중개를 했다면 임차인이 뭐라고 묻는가 하면 나 3억에 전세를 들어가는데 이 3억이 내 전재산이거든. 그러니까 이 3억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개공사한테 묻는 경우가 있다 없다?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개공사로서 무슨 말을 해줘야 된다고? 몰라? 이래가지고는 될 문제가 아니잖아, 지금 이게, 그죠? 그래서 본인에게 누가 물어요. 나 이 3억에 지금 전세 보증금 들어가는데 본인이 중개하고 있잖아, 개공사가, 그죠? 이걸 3억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래요? 확정일자 받아라, 이렇게 말한다. 두 번째는? 등기해라. 전세권 등기해라. 그것도 말되고. 그럼 이 방법을 알아라고 지금 묻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어요? 등기하고 전입신고하고 그다음에 확정일자까지 받아놔라. 딱 말도 많다. 등기하고 뭐 이사하고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도 받아라. 결국 지금 다 했던 대답이 그거죠, 그죠? 자, 충분히 실무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이죠, 그죠? 그러면 방금 이렇게 얘기했죠. 전세권 설정 등기해라. 등기해라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 확정일자 받아라. 그럴 수 있고. 세 번째 방법이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근데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은 여러분 잘 모르시죠? 근데 영업을 하는 사람 중에서 설명은 해줄 줄 알아야 돼. 선택은 자기가 알아서 하면 되잖아. 그죠? 보증보험은 주택보증보험이라는 곳에 가입을 합니다. 보증금을 떼이는 수가 많아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이 주택보증보험에 예를 들면 3억이라는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증보험회사가 공짜로 그냥 보호해 줄 수는 없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험료를 1년에 연 얼마, 예를 들면 150만 원쯤 이렇게 받습니다. 보험료 세다 약하다? 세지. 한 150만 원쯤 내려면, 그죠? 그럼 150만 원을 내지만 보증보험회사는 잘못돼 버리면 3억을 내줘야 되잖아요.
그럼 150만 원도 결국 보증보험 회사 입장에서는 뭐 이게 작은 것도 아니에요. 사실 큰 것도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다 없다? 거의 없죠. 왜 없는가 하면 무슨 놈의 보증보험 회사가 150만 원 받고 3억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장난이 아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조건을 걸어요. 보증보험 회사가. 어떤 조건? 아파트가 무조건 깨끗해야 된다. 그죠? 깨끗해야 된다라는 말은 다른 권리가 있으면 안 된다. 뭐 다른 권리가 있으면 안 받아줘. 그죠? 그 다음에 반드시 들어오는 세입자가 1번 선순위여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보증보험을 이렇게 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가치가 이게 가격이 한 5억쯤 된다 그랬죠. 그죠? 5억쯤 되면 그거에 한 40%까지만 보장해 주겠다. 그렇게 조건을 걸어요. 그럼 보증보험에서도 그런 조건을 걸어야 안 되겠나, 그죠? 그러면 그 조건을 자세히 쳐다보고 있으면 차라리 확정일자 찍고 등기해 놓는 게 훨씬 나아,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증보험에 가입을 안 하는 거예요. 방법은 있지만 안 쓰는 거예요. 근데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좋은 점도 있어요. 어떤 게 있는가 하면 등기를 했거나 확정일자를 아무리 찍었더라도 돈을 안 내주면, 보증금을 안 내주면 소송을 하거나 시간이 많이 가야 되잖아요. 근데 보증보험에 가입해 있으면 가입돼 있다는 조건만 보면 바로 3억을 탁 내줘요. 그리고 보증보험회사가 나중에 받아내겠죠. 그죠? 그러니까 보증보험도 좋은 점도 있어요. 이 등기나 확정일자를 아무리 찍어놨더라도 돈 안 내주는 데는 못 이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보증금 어떻게 보호받겠습니까? 하니까 확정일자 찍어 놓으세요. 등기하세요. 그랬지만 등기 아니라 등기 꽃배기를 해놓더라도 돈을 안 내주는 데는 어떡할 건데? 그렇잖아. 등기 해놨다고 그냥 돈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 그지? 결국은 그 등기를 근거로 뭐를 해야 된다? 소송을 하게 된다고. 그럼 이런 소송을 하게 되면 최소한 시간이 6개월도 가고 1년도 간다고. 시간이 얼마나 많이 가겠어요. 그죠? 근데 주택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사건이 딱 발생하면 돈부터 딱 3억 내줘. 그리고 보증보험사가 받아가겠지.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좋은 점도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제도라는 것은 좋은 것만 있고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라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그래서 자기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증보험에 가입하기에는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그런 조건이면 차라리 확정일자나 등기해 놓는 게 훨씬 수월하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건 잘 안 해요. 안 하지만 개공사 입장에서는 이런 방법은 있다라고 설명할 줄은 알아야 돼. 자, 그런데 지금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등기가 나왔어요. 자, 전세권 설정 등기도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 아파트가 새 아파트고 내가 처음으로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처음 들어가는데 굳이 전세권 설정 등기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고. 내가 1번에 확정일자를 딱 찍고 있으면 제목이 뭐다? 후순위에 어떤 권리가 들어오더라도 내가 제일 먼저 보장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개공사 책임감 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내 돈 드는 거 아니니까 니 알아서 등기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이때는 뭐만 해놔도 된다? 확정일자만 찍어도 충분하잖아. 근데 등기를 하려면 예를 들어서 3억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 등기하는데 경비가 300만 원 좀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금액 장난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금액도 장난 아니지만 세입자가 집주인한테 허락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허락받으러 가야 돼. 인감을 받아야 되니까. 그럼 집주인 좋아한다, 싫어한다? 그것도 압니까? 집주인 싫어합니다. 그래, 싫어하니까 갈 때 그저 바카스라도 한 박스 사가지고 가야 됩니다. 바카스 한 박스 사가야 되지요. 가가지고는 부탁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 건물, 아파트 주인이 바카스 한 병 받은 죄로, 그죠? 참 귀찮게 등기해달라 그러네. 이러면서 한 소리 하면서, 그래, 이제 등기를 해줍니다. 그럼 그때 등기하는 경비, 집주인이 낸다, 세입자가 내야 된다. 당연히 세입자가 내야 되지. 경비도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등기까지 했습니다. 등기를 턱 하고 이제 2년 살았습니다. 그럼 2년 살았으면 이제 나가야 되죠, 그죠? 나가려고 보증금 돌려주세요 하니까 집주인이 바로 나오는 말이 뭐겠습니까? 등기 말소했나요? 이거부터 물어본다고. 그러니까 등기 말소해줘야 되죠. 임차인 또 말소하러 가야 돼. 또 말소하러 가는데 또 경비 얼마 들어요? 한 10만 원 좀 들어요, 그것도. 말소를 하고 나면 이제 또 뭐를 하나 떼야 된다? 등기부 등본도 또 하나 떼야 돼. 왜 그런가 하면 집주인이 말소하고 등기부 떼오세요. 그런다니까, 그죠? 그래서 등기부 떼어가지고 또 가니까 그 집주인이 이 등기부를 앞뒤로 돌아가면서 10번도 더 봅니다. 가짜인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죠? 10번이나 이렇게 보면서 이제 보증금을 돌려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2년만 살고 가면서 등기해놓고 우리 등기부를 구질구질하게 만들어 놓고 이래 또 한 소리 합니다. 그래 또 구질구질하게 한 소리 들으면서 그래 이제 보증금 받아야 돼. 그래 막 구질하기는 말하기는 이제 보증금만 받았으면 이제 목적은 달성됐잖아. 그죠? 얼마나 불편합니까? 경비 들지, 바카스 값 들지, 그죠? 부탁해야 되지, 살고 나면 말소해줘야 되지, 그죠?
거기다가 구질구질한 소리도 한마디 들어야 되지. 그죠? 그래도 보증금은 이제 받았다. 그죠? 이게 등기해야 될 절차라면 확정일자 집주인한테 허락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경비 든다 안 든다? 든다. 600원. 600원 듭니다. 600원. 그냥 경비를 할 것도 없고 600원 드니까. 그죠? 그 다음에 다 살고 나갈 때 말소해 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지금 무슨 이야기 하려고 그런다? 같은 등기에 비해서 확정일자는 그런 중요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죠? 그래서 등기만 딱 됐다면 후순위에 우선하는 권리. 그죠? 그래서 확정일자가 중요합니다를 이렇게 간접적으로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정일자를 딱 찍으면 후순위 권리자에 우선하는데 그때 금액은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보존해준다, 전부를 해준다. 전부를 해준다고. 전액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취지. 자, 그런데 내려가니까 4번 우선 변제권의 승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거기는 일단 없지만 동그라미 1번 다음 각호 금융기관 등이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우선 변제권을 동그라미 합니다. 승계한다. 누가 승계한다고요? 금융기관이. 그런 게 도입이 됐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자, 여러분 지금도 좀 크게 벗어나진 않았지만 한 2, 3년 전에 전세 보증금이 폭등했다.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한 1억으로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보증금을 2억으로 올려달래요. 그럼 임차인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이 커지죠. 그죠? 그러면 2억으로 올려달라 그러면 안 살면 이사를 나가든지 살려면 보증금을 올려줘야 되겠죠. 올려주려면 대체적으로 뭐를 받아야 된다? 대출을 받아서. 그럼 전세금 대출을 받는 거예요. 전세금 대출 이자가 정확한 건 아닌데 그때 한 연 7%가 됐습니다. 지금 기준금리가 2%대입니다. 2%대인데 전세자금 대출은 이자가 몇 프로였다? 7% 정도. 얼마나 비쌉니까? 그러니까 안 그래도 서민들이 지금 전세금이 올라가지고 고민스러운 데다가 이자도 비싼 거예요. 은행 보고 왜 이자를 이렇게 비싸게 받는데? 하고 물어보니까 금융기관이 내가 보증금 1억을 대출을 해줬는데 만약에 돈을 못 갚게 되면 은행도 위험 부담이 크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자를 높여놔야 들어오는 돈이 높아져야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나는 이자를 많이 받는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제도를 만들었어요. 아, 그러면 확정일자를 찍은 계약서에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으면 그 대출만큼의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이 그 우선 변제권을 무한다 승계하게 해주겠다. 승계하게 해주겠다라는 말은 금융기관이 그 돈을 먼저 회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러면 이자를 낮출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하잖아. 그죠? 그래서 금융기관의 승계라는 제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자가 대략 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한 3%대인가 그렇게 낮추는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몇 프로다 이런 걸 전달하고 싶은 건 아니고 금융기관이 우선 변제권을 승계한다 이 말은 알아들어야 된다고. 그 금융기관 옆에다가 하나 적어 보십시오. 그런데 이 금융기관이라는 것은 1금융권에만 해당됩니다. 정작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신협이나 마을공고는 안 돼. 그래서 신협, X, 마을공고, X 정도를 적어 놓으셔야 돼. 생활법률이기 때문에. 금융기관 중에서 뭐는 안 된다고요? 신협이나 마을공고는 안 된다. 이런 거 하나 잡으시고. 자, 이제 또 4번 오른쪽 갑니다. 99페이지 4번 제목에 적었습니다. 소액임차인의 우선 변제권. 소액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을 뭐라고 부른다? 최우선 변제다. 이제 이렇게 또 갑니다. 자, 보증금을 보호해주는 제도에서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최우선 변제권입니다. 제목 자체가 뭐다? 가장 먼저 변제를 해준다. 자, 가장 먼저 변제를 해주는 조건이 뭡니까 하니까 대항력은 기본이에요. 대항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대항력이 뭐라 그랬죠? 이사와 전입신고를 갖추고 보증금이 소액 보증금이면 가장 먼저 해주겠다. 최우선 변제니까 최우선 변제권의 뜻이 뭐냐 하니까 다른 담보 물권자에 우선하는 거예요. 다른 담보 물권자에 우선한다. 자, 여기서 다른 담보 물권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다? 선순위나 후순위를 따지지 않아. 제일 먼저 해줘. 그러니까 다른 물권자에 우선하니까 누구보다도 먼저 해주니까 일명 뭐라고 부른다? 최우선 변제다. 가장 먼저 해줍니다. 자, 가장 먼저 변제를 받으려면 조건이 뭐라고요? 대항력에다가 소액보증금이어야 한다 그랬잖아. 그죠? 자, 그러면 소액보증금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알아야 되지. 그래서 오른쪽에 표가 있습니다. 자, 표 하단에 보면 넘어가서 100페이지. 지금 여러분들은 2014년 1월 1일 현재를 보고 있습니다. 현재 보고 있습니까? 자,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시험에도 제일 많이 나오지만 서울 건 무조건 알아놔야 돼요. 소액보증금의 기준이 얼마입니까? 하고 물으면 서울은 9,500 이하일 때 얼마까지?
3,200만 원까지 해주겠다. 3,200만 원까지 해줍니다. 자, 밑에 과밀권역 서울을 싸고 있는 지역입니다. 분당, 일산 이런 데겠죠. 인천광역시를 포함하여 과밀권역은 얼마일 때 얼마까지? 8천만 원 이하일 때 얼마까지? 2,700만 원까지. 광역시, 용인, 안산, 광주 들어왔습니다. 광역시 뭐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이런 거 있죠. 광역시는 얼마? 6천만 원 이하일 때 얼마까지? 2천만 원까지. 2천 맞죠? 2천만 원까지 채워서야 됩니다. 이게 대충 30% 정도 됩니다. 대충 그렇게 감을 잡으시면 됩니다. 이 지역 말고 나머지 지역을 뭐라 그런다? 기타 지역이다. 나머지 기타 지역은 얼마? 4,500일 때 1,500까지입니다. 4,500일 때 1,500만 원까지를 최우선 변제해 주겠다. 자, 숫자가 좀 구질구질합니다. 좀 구질구질하지만 2014년 1월 1일부터는 이 조건이 현재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는 알아놔야 돼. 그 앞에 있는 표는 다 기억할 수는 없고, 그죠? 만약에 시험에서 이 부분을 낸다면 표는 줍니다. 표를 줄 테니까 표를 읽을 줄은 알아야 되지만 현재 것은 기억하되 현재 것 중에서도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게 서울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세입자의 50%가 서울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서울 것은 좀 기억해놔야 돼. 얼마나 그랬죠? 9,500 이하일 때 3,200까지를 최우선 변제해 줍니다. 서울 것은 좀 기억하자. 그 다음 여러분이 꼭 서울에서만 영업한다는 보장이 없죠. 일산, 분당 이런 데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영업할 수 있으니까 과밀권 알아놔야 돼. 얼마? 8,000일 때 2,700까지. 근데 여러분들이 용인, 안산, 광주도 살 수 있잖아. 그죠? 그때는 얼마다? 6,000일 때 2,200까지. 외갓집 동네가 어디예요? 본인 외갓집. 외갓집이요? 충청도. 충청도 어디? 청주. 청주는 얼마일까요? 최우선 변제. 모르기는 지금 그 물어보잖아요. 기타 했잖아. 그래, 이거 설명하잖아. 지금 감각 없이 적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외갓집 동네는 얼마라고요? 4,500일 때 1,500까지예요. 거의 감 잡으라고 지금 묻는 거예요. 적어놓고 지금 뭔지도 모른다니까 지금 거죠. 그리고 외갓집 동네 건 알아놔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무슨 소리다? 다 알아라 소리다 지금 거죠. 서울이니까 알아놔야 되고 뭐 저기 과밀권에 가서 영업할 수 있으니까 알아놔라 그랬고 광역시 알아놔야 되고 외갓집 동네는 외갓집이니까 알아놔야 되겠고 얼마일 때 얼마다? 4,500일 때 1,500입니다. 한 번 더 물어봅시다. 그대는 외갓집이 어디십니까? 예? 예천요. 외갓집 동네는 얼마일 때 얼마까지 가요? 4,500만 원. 이할 때 1,500까지. 그죠? 이게 기타 지역이잖아. 그죠? 그렇게 지금 체크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대체적으로 느낌은 좀 잡으셨죠? 자, 이게 이제 앞으로 시험에 나올 때는 안 나오면 그만인데 이 부분이 시험에 나오려면 딱 묻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자, 서울 것은 알아놔야 된다 그랬으니까 조건이 두 가지입니다. 이 최우선 변제는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거. 첫째,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만 최우선 해줍니다. 두 번째는 선순위 담보 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최우선 변제가 탁 들어오면 이 부분만큼은 무조건 암기해놔야 돼. 얼마의 범위요?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만 최우선 해준다. 그 다음 선순위 담보 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실무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물 한 잔 주세요. 자, 그러면 이 두 부분을 무조건 암기하라 그랬죠, 그죠? 암기를 하라고 하고 지금부터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은 여러분 그리지 말고 이해만 하기 바랍니다. 왜 2분의 1의 범위라는 말이 나오는가 하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림 그리지 마라 그랬어요. 자, 이 주택이 서울에 있는 주택입니다. 서울에 있는 주택에 세입자가 9,500에 두 사람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집이 1억에 경매로 낙찰됐어요. 1억에 경매로. 자, 그러면 여기 세입자가 두 사람 있다 그랬죠? 이 사람들은 지금 공부하셨으니까 최우선 변제를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2,200. 예, 신경 써서 대답해요. 이 주택이 어디 있는 거라고요? 서울에 있는 주택으로서 경매 처분되기를 1억에 낙찰이 되었다. 세입자가 몇 사람이 살고 있다? 두 사람이 살고 있으면 공부를 했으니까 최우선 변제를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답은 얼마? 2,500, 2,500이에요. 무슨 소린가 하니까 9,500일 때 3,200까지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조건이 뭐다?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만 해준다니까. 자, 그럼 1억에 낙찰됐다 그랬죠? 2분의 1이면 얼마? 5,000이잖아. 5,000을 가지고는 3,200, 3,200을 해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나누기 2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집이니까 얼마씩 돌아간다? 2,500씩 돌아가요.
실무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최우선 면제는 누구보다도 먼저 해주는데 누구보다도 먼저 해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겨요. 이 집이 경매 처분되었다라는 말은 1번에 저당권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죠. 자, 국민은행에 저당권자가 있는데 국민은행에서 1번에 저당권을 해줬는데 그 제일 선순위 그죠? 이 집이 낙찰되고 난 뒤에 세입자들 3,200, 3,200부터 먼저 해주고 이 저당권을 회수받는다면 손해보는 수가 있다 없다? 있지. 금융기관이 돈 잘 빌려주고 1번에 턱 버티고 있는데 네 잘하면 손해볼 수 있다. 또는 너는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다. 왜 못 받는다? 최우선 면제를 다 해줘버리면. 그러면 이 국민은행이 돈 빌려준다 안 빌려준다? 안 빌려. 국가 경제가 절단 나버려요. 그래 되면. 그래서 1순위 권리자를 보호해주기 위해서라도 또 악용하는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전체 금액이 아니고 얼마의 범위 내에서만 최우선해준다? 2분의 1의 범위. 실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것만 듣고도 대답해야 될 거. 서울에서 9,500 이하이면 무조건 3,200을 최우선 받는다. OX. X. 지금 3,200 못 받는 거 보셨죠? 그러니까 뭐가 반드시 붙어 있다? 3,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그랬지. 누가 3,200을 해준다 그랬는데. 느낌 좀 잡으셔야 됩니다. 자, 다시. 여기에 1억에 낙찰이 되는데 세입자가 9,500에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최우선 면제를 얼마까지 받을까요? 요거는 3,200 되겠지. 얼마의 범위 내에서 5천만 원 가지고 해주니까 그죠? 3,200이 안 된다 소리 했는 건 아니잖아 지금. 그래서 3,200만 원까지라는 개념을 익히셔야 돼요.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밖에 나가면 개공사들이 현업을 하면서 서울에서는 9,500이면 무조건 3,200원 된대 이렇게 설명한 사람이 50%입니다. 틀리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3,200 된대 그랬다가 나중에 저 2,500 나오면 나머지 책임져야 돼요 자기가. 그죠? 그래서 3,200만 원까지라는 개념을 익히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를 전달했다? 2분의 1의 범위라는 말을 이해하라. 지금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입니다. 이 최우선 면제는 선순위 담보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선순위 담보일자는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신림동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신림동은 서울이라는 정도는 아시죠? 신림동에 있는 아파트에 멀리도 가지 말고 여러분이 신림동에 아파트 이사를 들어갔어. 자기 일이라고 생각해요. 언제 들어갔다? 지금 2015년 이달 12월 1일. 그죠? 왜 신림동으로 이사를 갔을까요? 가고 싶어서. 이제 말도 잘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노원에 살다가 신림동으로 이사를 갔어요. 전세 얻어서. 왜 갔다? 애가 서울대에 들어갔거든. 그죠? 이렇게 대답해야 되지. 노원에서 신림동까지 애 학교 다니는 게 보통 일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맹모 삼천지교 이런 말 들어보셨죠? 애 교육을 위해서 서울대 앞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아파트. 노원에 집이 있지만 본인 같으면 애가 서울대 가면 신림동으로 이사 간다 안 간다? 간다 그래 서울대. 그때 서울대라 그랬지 서울에 있는 대학이 아닙니다. 저 구석에 있는 서울에 있는 대학 말고 서울대에 들어갔다니까 지금 그죠? 그래서 애가 노원에서 서울대 다니면 너무 멀거든. 그죠? 그래서 신림동으로 세입을 전적하는 거예요. 자, 2015년 이달입니다. 12월 1일 수시 합격됐는 모양이네. 이달에 이사 가는 거 보니까. 12월 1일 신림동으로 이사를 가는데 보증금 얼마에 간다? 9,500에 가는 거예요. 그래 가보니까 이 아파트에 3년 하자. 2013년 1월 1일 국민은행에 500만 원이 선순위 설정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2013년 1월 1일 국민은행에 500만 원 설정되어 있는 아파트에 내가 이달 12월 1일 9,500에 들어가고 있어요.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 위험하지 않다. 그래, 위험하지 않다. 이 정도의 느낌을 가져야 되죠. 지금 이 아파트가 내가 9,500에 세를 들어가면 모르긴 해도 이거 1억 5천 원 할 거 아니에요, 아파트가. 그러니까 9,500이 전세 받겠죠. 그럼 1억 5천쯤 시세가 있는데 1순위 저당이 언제 돼 있다? 2013년 1일 국민은행이 얼마 돼 있다? 500만 원. 그러면 이 집이 만약에 경매 처분되더라도 1억 5천이면 1억 한 2천까지 내려오겠지. 그럼 1순위 500만 원 주고도 내 거 받는데 지장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건 절대로 위험한 아파트 아니죠. 저당만 돼 있다고 다 아파트 위험하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보통 아파트들이 1순위에 국민은행 주택자금대출 이런 거 좀 남아있다니까 보통. 그죠? 이거 한 500만 원 정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 공부를 하신 분이니까 나는 최우선 면제를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이거 물으려고 그러는 거라. 그죠? 얼마까지? 3,200. 자, 문제는 알겠습니까? 언제 있었다 갔다? 2015년 이달입니다. 12월 1일 보증금 얼마에? 9,500에 전입신고를 해서 들어가는데 가보니까 그 아파트가 2013년 1월 1일 국민은행에 500만 원이 설정이 되어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럼 나는 최우선 면제를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답은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이거를 실무에서 놓친다 이 말이에요. 왜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그랬죠? 내가 이사 들어가는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최우선 변제는 선순위 담보돼 있던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니까. 선순위 담보가 언제 돼 있다고요? 2013년 1월 1일이잖아. 지금 9,500일 때 3,200까지는 언제부터다? 2014년 1월 1일부터라니까.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내가 전입하는 날짜가 아닌 걸 잘 봐야 돼요. 그러면 2013년 1월 1일에는 서울에서는 얼마일까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표를 봐야 돼. 그 표는 볼 줄은 알아야 된다니까. 자, 2013년 만약에 1월 1일이면 서울에서는 얼마다? 받는 기념으로 줄 거요. 7,500만 원 이하일 때 얼마까지? 2,500 찾았나요? 자, 봐요. 국민은행이 이때 500만 원을 대출할 때는 서울에서는 7,500일 때 2,500까지를 최우선 해주니까 국민은행 자기보다도 먼저 당하는 걸 알고 빌려줬겠죠. 그런데 어느 날 법이 바뀌어가지고 뭐라고? 9,500일 때 3,200까지를 최우선 해줘버리면 국민은행 입장에서는 손해다 아니다. 멀쩡하게 법이 바뀌면서 너 손해봐라. 그럴 수가 없다고. 그렇잖아. 돈 잘 빌려주고 가만히 있는 금융기관에게. 그죠? 그래서 설정돼 있던 날짜를 따져서 최우선 변제를 인정해 주는 거라. 그러면 그때 기준은 얼마였다? 7,500일 때 2,500인데 나 지금 얼마에 들어가고 있다? 9,500이니까 범위를 넘었잖아. 그러니까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죠? 그런데도 현장에 가면 개공사들은 서울은 9,500이면 무조건 3,200 된대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다니까. 그죠? 반드시 뭐를 기억해야 된다고요? 선순위가 담보돼 있던 날짜를 기준으로 하지 내가 이사 들어가는 날짜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실무에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를 지금 전달해 드렸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자, 내가 신림동 이사를 가보니까 2015년 올해 1월 1일 국민은행에 500만 원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니다 이 말이죠. 자, 다시 내가 이사 언제 들어갔다? 2015년 12월 1일 9,500에 이사를 들어갔는데 설정이 언제 돼 있더라고요? 2015년 1월 1일 돼 있더라고. 그러면 나는 최우선 변제를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3,200. 이 범위 안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3,200까지는 되겠지. 그래서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 그죠? 뭐를 따져야 된다? 선순위가 담보돼 있는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최우선 변제는 출제가 안 되면 그만이지만 출제가 되면 이 두 가지를 빼고 취업을 낼 수가 없다고. 그래서 최우선 변제는 첫째 무슨 조건이다?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두 번째 조건이 뭐다? 선순위 담보 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놓고 10분 쉬었다가 100페이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